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번에는 완전히 안보 관련 뉴스만 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정치권의 이슈들이 워낙 많고 또 민감한 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는 제 안보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거의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북한의 도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푸틴이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이죠, 아예 입에 달고 살아요. 아마도 이러한 푸틴한테 김정은이가 배워가지고 최근에 핵무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법제화를 단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대담해요. 좋게 얘기하면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 안보 뉴스, 왜냐하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말이죠, 북한이 4번씩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정말 이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상시화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아주 초연하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초연한 거고, 뭐 우리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무감각한 겁니다. 안보 불감증이라는 게 대한민국만큼 심각한 나라가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인 보도를 하겠는데, 마침 오늘이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바로 국군의 날 이 기념사 윤 대통령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 대통령이 기념사 있기 전에 먼저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은요, 6시 45분서부터 7시 3분 사이에 평양 수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현재까지 군 당부에서 밝힌 탄도미사일의 재원을 보면은 이 SRBM인데요. 비행거리는 약 350km 정도, 고도는 30km, 그리고 속도는 마하 6, 즉 초속 2.04km로 탐지됐고요. 정확한 세부 재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매뉴얼대로 김승겸 합참의장하고 폴 락헤머르 한미연합사령관하고 이 공조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제 합참에서 뭐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뭐 이건 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뭐 판에 짜진 이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중대한 도발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화에서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SRBM,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4번째인데 일주일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차례 걸쳐 연속 발사한 거,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이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발사했겠느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서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 대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한미일 대응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날은 방문해서 DMZ를 방문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은 악랄한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쏴 붙였어요.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대잠 잠수함 훈련이 2017년도 이후 5년 만에 지난 30일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4회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한미 간의 이런 이 공조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 한미일 3국 간의 대잠 훈련, 이것도 말이죠, 이 한미일 3국 간의 대잠 훈련은 이 과거 그 어느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많아요. 우선 뭐 일본, 당연히 일본 참여했는데요. 우선 훈련 지역이 이 동해, 이 공해상에서 있었다라는 점은 공통이지만은요, 그냥 공해상이 아니고 우리 독도 인근 한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서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 한미일 이 3국 간의 대잠 훈련, 2017년도에 있었던 이 훈련하고는 결을 달리한다. 그만큼 이번 대잠 훈련이 갖는 뭐라 그럴까요, 상징성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NSC에서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
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김성환 안보실장 주대로 상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도요, 이러한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 및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이 방역 위기, 민생이 위중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되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북한의 집중적인 도발에만 매달리는 이 행태를 개탄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일주일에 4번씩이나 지금 북한이 연쇄적인 아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한미 동맹 장군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미 대응, 그다음에는 한미 삼국 간의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이 안보 협력 체제의 적극적인 그런 가동 국면으로 돌입했다.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여러 가지 한미 해상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훈련 중에 특이한 점은 로널드 레이건함까지 참여를 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말이죠, 또 틱 나이프 훈련이라고 해서 일종의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 훈련까지도 단행을 하고, 이런 참수 작전 훈련 내용을 우리 정부에서 주한 미군에서요 SNS를 통해서 공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 같은 경우는요, 비행장을 장악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거, 야간에 자유낙하 침투하는 거, 그리고 모의 근접 항공 지원하는 거, 정밀 사격, 그리고 직접 행동 공습, 이런 훈련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수작전에 대항한 이 북한의 반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 3국 간의 이 대잠 훈련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미 해군하고요,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거는 2017년도 이후에 5년 만에 실시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 측에서는요, 이 문무 대항함, 그리고 미 해군 측에서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그 다음에 일본 해서는 해상 자위대 구축함인 아사히함이 어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독도 150km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서 대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SLBM 능력 고도화와 같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차원에서 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이 공해상에서 인도적인 수색 구조 훈련을 위해서 일본과 훈련한 적은 있지만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일군 군함이 올라와가지고 훈련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맞대응한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관해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이나 기념식에서 강력한 이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요, 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 압도적 대응은요, 압도적으로 이제 붕괴시키는 군사적인 압박작전, 참수작전, 그리고 선제 타격, 모든 이 삼축체계, 모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과 함께 동맹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 자원을 다 동원하겠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핵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 법제화까지 해서 우리 핵무기 사용을 한다면 우리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이 단어가요, 이 압도적 대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용어가 아닌가, 워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국군이나 기념사예요.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즉 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자, 그러니까 이 강력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밝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최근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린 것이고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비핵화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북핵 대응의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번 뉴욕 순방을 통해서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고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통해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핵 우산을 완벽한 이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레이건 항모가수단과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요 한미 연합 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 여기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우리 군의 전략과 무기를 아주 확실하게 써서 북한의 이런 위협을 제어해 나가겠다, 억제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 한미 연합 방위 조약에 따른 그냥 페이퍼상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동시 행동 아니면 사전 행동을 통해서 억제해 나간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지금 담고 있는 이 워딩이 바로 행동하는 동맹. 상당히 중요한 단어고요. 여기에 그래서 인용표, 강조 표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의 그런 입장문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위협에 대응한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서 정찰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 그래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은요 참수 작전까지도 또 선제 타격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러한 강한 압도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요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육해공군이 따로 운영해온 첨단 전력을 통합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도 제고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요. 지금 전략사령부 창설이 상당한 의미를 가져요. 이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렇게 또 이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을 그러니까 군 합참의 입장, 그 다음에 NFC 차원의 입장,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 즉 행동하는 동맹, 그 다음에 압도적 대응, 그리고 전략사령부의 창설,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오늘 북한의 도발, 그리고 이 국군의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북 응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워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38로스, 이 북한 관련된 이 중요한 첩보들을 많이 공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기관인데요. 38로스에서요, 최근에 사진을 딱 찍은 걸 분석했는데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의 물체가 반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이 신포 조선소의 미사일 유사 형태, 이 원통형의 물체인데요. 바로 트럭 옆에, 즉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 옆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체 용도는 불분명하지만 38노스가 분석하기로는요. 대략 길이가 11.5m, 너비가 1.4m. 그래서 SLBM 북극성 3호와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그런데요, 과거 2020년 9월에도 이러한 흰색 원형통 물체가 관찰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적은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38로스가 포착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면 신포 조선소 건물 주변에 이 바지선 선박 6대가 있고요. 그리고 바지선이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철로, 그리고 예인 시설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진수한 아주 초대형 잠수함을 진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탄도미사일, 즉 SLBM-84 준비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다. 자, 그리고요, 이 북한의 이러한 동정과 관련해서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 핵
이제 이 활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AEA 66차 총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채택된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고 핵무기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IAEA 검증 활동을 받아들이도록 또 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NPT 복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런 모든 이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 가동이 될 때 북한의 핵 활동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IAEA 총회 이 보고서,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요, 영변 핵시설이 최근에 재가동 증가했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최근에 이제 복구를 완벽히 다 끝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을 다시 실험하고 경수로 인근 건물과 부속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도 주목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궤도를 복구한 데 이어서 인근의 지원 건물 여러 채도 지은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결국은 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좀 이채로운 게 아닌가.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 증강 활동에 대해서는 이 내면적으로는 좀 우려하는 모습,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이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러한 북한의 핵 무력 증강 활동과 그 다음에 도발, 여기에 대해서는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이거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정원에서도요, 28일 날 정보회에서 김기현 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IAEA 보고서와 똑같이 풍계리 3번 갱도는 완성이 돼서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중계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있는 10월 16일 이후, 그리고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8일이니까요. 11월 7일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 언론에서요, 김정은의 둘째 딸인 김주애가 이 공연에 참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여성이 누군지에 관해서 상당히 국내 언론에서 많은 평가가 있었어요. 이게 과연 누구냐? 그런데요, 이 현송월을 대체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현송월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여성의 이름은 송윤미, 즉 모란봉 악단의 드라마를 활동하고 있고요. 이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연주자였고, 그리고 물품과 문서라는 수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보호자 의전 비서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친서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북중 관계 관련해서 이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의 친전 교환이 있었는데요, 8번 정도가 된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6번, 시진핑의 2번, 이렇게 교환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고,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볼 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근절됐다라고 하는 북한의 발표는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는데, 2016년도에 중국 이 식당에서 16명의 식당 여종업원들이 단체로 탈북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생생하시죠? 자, 그 이후로 처음으로 집단 탈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번 2016년도 4월에 중국 닝보의 유경식당 탈출 6년 만에 벌어진 건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지만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중국같이 한 번에 다 탈출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탈출을 노려서 그게 탈출 작전이 성공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 이번 탈출 작전에 기여한 사람이 말이죠, 일종의 러브스토리가 있어요. 러브스토리. 그래서 식당 여종업원하고 타슈켄트에 유학 간 우리 학생하고 좀 많이 사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 남성이 이 여성한테 편지를 보내고 탈출 경로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으니 거기에 찾아가서 기술하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메모를 전달한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 여성 식당 종업원이 5월 달에 맨 먼저 탈출에 성공했고요. 그 이후로 연거푸 6월에 1명, 8월에 3명이 탈북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식당 이름은 내 고향인데요. 2019년도 9월에 문을 열었고 우리 한국 교민들 그리고 또 여행객들도 자주 가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국내 유명 유튜버들도 이 식당을 찾아가서 또 이 방송 촬영도 하고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이 5명 모두 성공적으로 국내에 안착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다 이제 합동신문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요. 이 탈북 여성 종업원들은 전부 20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Z세대나 이거죠. MZ세대. 그래서 이 MZ세대의 탈북 행렬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김정은이 들어와서 탈북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의 경우는 1,502명에서 시작해서 13년도부터 29년도까지는 보통 연간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의 탈북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이제 수석 대변인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탈북자에 관해서는 아주 극형에 쳐다 보니까요. 탈북자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쳤죠. 2020년도에 229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몇 명이냐? 63명 정도로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MZ세대의 탈북 행렬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이 MZ세대가 역시 이 기성세대와 달리 김정은에 대해서 맹목적 충성을 하지 않는 그런 세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북한 MZ세대들의 탈북 행렬은 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김정은 체제의 붕괴, 이건 결국은 언젠가는 붕괴되겠죠. 구소련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구제국 붕괴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붕괴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딱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북한도 이제는 이 MZ세대들이 김정은 정권의 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그리고 이제 이 정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보기관, 국정원 같은 데서도 이 전략적, 이 공작적 접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가장 원천적, 중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중요한 칼럼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또 사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이죠. 지금 이제 국내 정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안보가 위험한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이제 사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교 참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외교 참사라고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 사설 진짜 외교 참사를 지난 5년간 다 벌어졌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평준 칼럼, 어제자 칼럼인데요. 핵전쟁 불가능한 시나리오냐? 아니다는 겁니다. 왜? 푸틴 때문에도 아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푸틴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큰 재앙이 온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칼럼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칼럼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외교 참사. 여러분들 문재인 때 외교 참사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제일 큰 것은 바로 2018년도에 방중입니다. 혼밥. 8번 중에 말이죠. 3박 4일 방중 기간 중에, 이 8끼 중에서 8번을 혼자 먹은 거. 그리고 또 유럽 순방 때 2018년도에 불란서 대통령한테 제재하자,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비핵화 때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면에서 반박을 받은 거. 이거야말로 대형 사고고 말이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보고서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벤츠 리무진에 나란히 탄 사진, 평양에 방문했을 때 이 사진을 유엔 제재 이 보고서에서 딱 올렸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유엔 회원국 대통령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재 위반 현행법으로 유엔 문서에 올라간 거, 이것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가지고 이 파기가 된 다음에 미국이 이해했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미국 정부가 뭐라고 그래요? 전혀 거짓말이다. 전혀 거짓말이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거 외교적 거짓말을 해요.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 그리고 2018년도에요. 또 체코를 가는데 체코 정상은 또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이거 놀러 간 거 아니에요? 김정숙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돼 있는데 훈장이 취소됐어요. 이것도 망신.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아닌 인도네시아로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브뤼셀 아셈 회의장에서 단체 사진을 다른 정상들이 다 찍었는데 뭐 졸았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단체 사진도 못 찍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망상입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따지고 들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 입에서 욕설을 비판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전부 다 민주당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교 참사, 욕설 논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핵전쟁, 불가능한 신호단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 윤평중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참 위험한 얘기인데요. 자, 바로 이 핵전쟁 가능성은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핵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간에 2차 대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위력에 비하면요. 수십 배 커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핵 위협이 제기된 바 없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딱 빼놓고. 자, 그랬는데 최근에 아예 공공연하게 푸틴은요. 핵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고 바로 이 푸틴 다음으로 김정은이가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핵 대결 직전까지 갔던 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대의 핵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윤평중 교수가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왜 나타나냐? 우선은 미국 국력의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쇠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UN 이 NPT 제재 유효성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핵 강국 간에 핵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하는 것은 상호학증 파괴라고 하는 원칙 전략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푸틴의 이번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4개 지역을 갖다가 병합하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 국토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 핵 무기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 위협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배우느냐? 바로 김정은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핵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그냥 믿고만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믿고만 있을 수 없다. 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족도 우방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는요. 지금 내전 대통령 이런 뭐 비속어 파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비속어 파문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MBC 조작 파문이죠. 내전 중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윤평중 교수는요. 한국형 아이언돔 방공망 건설은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사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박한 과제는 나토형 핵 공유나 자체 핵무장이다. 21세기 핵전쟁은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뭐 이걸 전략 한번 쭉 읽어드리고 싶은데 참 시간이 자꾸 제 방송이 길어져서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뭐 조선일보에서 더 한 장이라고 하는 이기인한 기자의 기사인데요. 대통령 경우에 낯선 풍경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근접 경우에 영국의 경호요원, 그것도 여성, 금발의 여성이 근접 경호요원을 하고 있는 매우 낯선 이런 광경이 노출됐다. 그래서 이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그리고 동영상까지 기사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영국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경호에 나섰다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영국 외교가 실패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이 경호. 그러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근발의 영국 경호원이 근접 경호를 하는 근접 경호를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와 관해서
일각에서는 저렇게 최근접 경호를 이 외국 경호기관에 맡겨도 되느냐 이런 또 약간의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설명을 보면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는 양국의 경호기관이 합동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특히 VIP 차량 운전과 차량 탑승, 즉 선탑의 근접 경호는 경호 책임이 있는 초청국 경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그리고 외국 정당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접의 VIP 차량 운전과 차량 탑승의 경호 임무는 대통령 경호처 요원이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영국 여왕 장례식의 경우에는요. 영국 경호기관은 우리 대통령에게 방탄 차량 및 전문 기동 요원, 그리고 경호 차량, 에스코트 순발대원을 제공했고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근접 경호 요원까지 배치하는 그야말로 최선의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금발의 경호 요원 한 명만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영국 최고의 이 차량인 제규어 차량을 갖다가 방탄 차량으로 제공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야권의 이 비판이 얼마나 참 엉터리 가짜 뉴스 비판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많이 봐주시면, 그리고 SNS를 공유해 주시면은 우리 안보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